네, 안녕하세요. 노동시장론 10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임금체계 했었죠. 이 시간에는 229페이지에 있는 3절 임금 형태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금 형태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시간 기본으로 하는 임금제가 있고, 능률급제도 있고, 연봉제도 있고, 특수임금제도라는 것들도 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임금제도를 보면 시간임금제도의 첫 번째는 시간급제라는 거죠. 말 그대로 노동한 시간에 따라서 지급되는 거죠. 그래서 임금은 노동의 수요와 공급에서 결정된 노동력의 시장 가격이며 기업은 이러한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노동량에 따라 임금을 지급한다. 그런데 임금은 지급 수준이나 지급 체계뿐만 아니라 지급 형태를 통해서도 근로 능률의 향상과 기업 신뢰감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급제는 말 그대로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점은 노동자 입장에서 임금이 확정적으로 보장된다라는 거죠. 그죠? 내가 오늘 8시간 했다. 혹은 내일 10시간 했다. 그럼 그것이 확정적으로 나온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기업 측에서는 임금 산정에 간편과 공정을 기할 수 있고 품질 조악을 방지할 수 있다. 품질 조악이라는 것은 불량품 생산률을 줄일 수 있다라는 거. 불량률. 그래서 불량률을 줄인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좀 적게 만들더라도 신중하게 만들어라.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거지 만들어내는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신중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불량률이 감소할 수 있다라는 거죠. 단점은 근로자를 자극할 수 없어서 작업 능률이 오르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늘 100개를 만들든 120개를 만들든 8시간만 채우면 근로에 대한 임금이 나오니까 어떤 작업 능률에 대한 자극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시간 단위당 임금 계산이 용이하지 않을 수도 있다. 사람들마다 다 시간급이 다르다라면 여러 가지 복잡한 요인들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두 번째, 성과급제. 성과급제는 말 그대로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거죠. 자, 그래서 성과급제란 생산물 한 개당 단가에 생산물 수량을 곱한 임금을 말하는 것으로 시간이 아닌 노동의 성과인 생산량으로 임금을 결정한다라는 거죠. 여기서는 시간 대비 임금이라면 이거는 시간 플러스 시간 외 플러스 생산량이죠. 생산량. 1시간에 몇 개를 만들었니? 8시간이 몇 개 만들었어? 이런 걸 따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생산 고임금이라는 표현도 쓴다. 생산에 대해서 생산을 많이 하면 임금을 많이 주겠다. 그래서 고임금이 되는 거죠. 생산에 대한 고임금이다. 이런 뜻인 거죠. 그래서 이 성과급제의 장점은 근로자에게 합리성과 공평감을 준다라는 거죠. 많이 만드는 사람에게 많이 주니까. 그 다음에 작업 능률을 자극해서 생산성을 향상하거나 원가 절감, 소득 증대를 기대할 수도 있고 집정 노무비가 일정해서 시간급제보다 원가 계산이 용이할 수도 있다는 거죠. 단점은 표준 단가의 결정과 작업량의 측정이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무리한 작업으로 근로자의 심신을 필요하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품질 저하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불량률이 높아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일단 많이 만들고 보자라는 거죠. 그죠? 그러한 단점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능률급이죠. 능률급. 능률이 나오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노동의 양적 성과를 기준으로 하여 임금을 지불함으로써 근로 능률을 자극하는 임금 형태라는 거죠. 그래서 능률, 뭐 어떤 이제는 그 1시간당 10개를 만들더라도 불량률 없이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이 능률을 따지는 거죠. 그래서 종류는 첫 번째 토인이 얘기했던 이익 분배자라는 것도 있다. 말 그대로 이익이 발생하는 거에 따라서 분배를 해주겠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근로자 입장에서는 그거 내가 열심히 해서 이익이 많아지면 나한테도 돌아오니까 기본 임금 외에 어떤 성과라는 것이 더 돌아오니까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할시제라는 것은 1급제나 이익분배제 등의 결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시간임금과 생산 고임금을 절충한 임금제도는 정충이 아니고 절충입니다. 그래서 시간임금제와 생산 고임금제를 절충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따라서 제대로 된 물건을 얼마나 만들어내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로한제라는 것도 있다. 시간 할증제의 일종으로 작업 능률과 단축 시간에 따라 활증률을 부과하는 제도라는 거죠. 예. 똑같은 것을 뭐 얼마나 짧은 시간에 만들어내느냐 거기에 따라서 더 활증을 해주는 거죠. 예. 여러분들 뭐 택시 타면 야간에 할증 붙듯이 그런 뭐 특정한 거에 대해서 할증을 붙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테일러제는 말 그대로 정확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거에 따라서 임금을 지급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뭘 하더라도 제대로 일을 하는 그런 능률을 보여주는 거에 따라서 임금을 높게 책정을 해주는 것을 테일러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연봉제라는 것도 있다. 연봉제, 그죠? 개인의 능력이나 실적, 공헌도에 따라 그걸 평가를 바탕으로 임금이 결정되는 형태라는 거죠. 그래서 장점은 능력과 실적이 임금과 직결되므로 능력주의, 실적주의로 종업원들에게 동기부여를 해주고 근무 의욕을 고취시켜준다는 거죠. 예. 동기부여 효과가 제일 크죠, 사실은. 그 다음에 과감한 인재 등용이 용이하다. 그 다음에 임금 체계와 임금 지급 구조가 단순화해서 임금 관리의 효율성이 높아진다. 예. 단순하게 1년에 연봉 딱 책정해주고 그 12달로 나눠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 관리가 간단하죠. 단점은 성과의 평가 결과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항상 모든 거에 있어서는 평가가 어려워요. 그래서 인사 담당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평가예요. 어떤 식의 평가를 하더라도 불만은 생기게 돼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실적의 저조로 연봉이 삭감될 경우 사기 저하가 우려된다. 심하게 얘기하면 연봉이 계속 삭감된다라는 건요, 당신 필요 없으니까 나가라는 뜻과도 같은 거예요, 사실은. 예. 그래서 어찌 보면요, 연봉제도 계약직과 비슷한 겁니다. 예, 엄밀히 따지면 뭐 정말 국내 굴지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S 기업이나 뭐 이런 데 가면요, 연봉이 한 2회 이상 삭감되잖아요. 그럼 그만두라는 뜻이에요. 그게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종업원들 간에 불필요한 경쟁심을 유발할 수도 있고 위화감을 조성한다든가 불안감 증대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다음으로 특수임금제도라는 것도 있다. 특수임금제도. 그래서 특수임금제도의 첫 번째는 집단자극제다. 집단자극제는 말 그대로 집단에 대해서 자극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 H차 국내 사업장이 있다. 근데 뭐 A지역에도 있고 울산에도 있고 예를 들어서 뭐 광주에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아산에도 있고 뭐 등등등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걸 1공장, 이거 2공장, 이거 3공장 뭐 이렇게 부를 수도 있겠죠. 그랬을 때 생산성이 가장 높은 공장에 그해년도에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겠다.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랬을 때 물론 1공장에서 만드는 건 소나타요. 2공장에서 만드는 거는 뭐 그랜저요. 3공장에서 만드는 건 현대차 뭐가 또 있나 하여튼 다른 차다. 경차다.
하긴 뭐 아니면 SUV 차량이다. 뭐 투싼이나 이런 것들이겠죠. 뭐 등등등 이렇게 다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결제하는 거. 그렇지만 생산성이라는 건 있을 거예요. 그죠? 생산 효율이라는 거. 그래서 뭐 작년에 여기서는 소나타를 예를 들어서 인당 뭐 하루에 뭐 10대를 만들었다. 그럼 올해 11대 만들면 그만큼 효율이 좋아진 거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기도. 광주에서는 그랜저가 작년에는 뭐 인당 뭐 15대 만들었는데 올해는 20대로 늘었다. 그럼 마찬가지인 거죠. 이렇게 생산 효율을 가장 높이는, 생산성이 높아지는 공장에 뭐 상여금을 제일 많이 주겠다. 뭐 1등한 공장에는 상여금을 연봉에 뭐 150% 주고, 2등한 데는 연봉에 100% 주고, 3등한 데는 50% 주고,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러면 나만 잘해서는 되는 게 아닌 거죠. 그죠? 공장 전체가 잘해야 생산성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집단 자극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나 혼자가 아니라 전체 집단을 자극하는 거죠. 그래서 장점은 기술적으로 어려운 작업에 배치된 개인이 전적으로 손해보는 일이 없어요. 왜? 다른 사람들이 막 와서 도와줘. 왜? 그 사람이 잘해야 전체 생산 공장의 생산성이 높아질 테니까. 그 다음에 신입 구성원의 훈련에 적극적이며, 왜? 신입이 들어왔을 때 빨리 능숙해져야 생산성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작업의 요령을 타 구성원에게 감추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다 공개해서, 자, 내가 이렇게 해서 생산성 높였으니까 당신들도 이렇게 해보시오. 이런 식으로 공유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집단 내 팀워크와 협동심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단점으로는 개개인의 노력과 성과가 직접적인 관계가 있지 않다라는 거죠. 내가 잘한 건지, 예를 들어서 이 공장에 100명의 근로자가 있는데 나 한 사람이 잘한 건지 아니면 99명이 더 잘해서 능률이 올라간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예. 나도 열심히 했겠지만 나보다는 99명이 훨씬 더 열심히 했다. 그래서 올라가는 케이스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개인의 노력과 성과가 직접적인 관계가 있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향상된 성과가 관리 방식 때문인지 작업자의 기술이나 노력 때문인지 구분이 어렵다. 쉽게 얘기해서 여기 다 공장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공장장.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공장장이 관리 방식을 잘 바꿔서 작년보다 올해가 훨씬 더 좋아진 건지, 아니면 근로자들이 100명이 정말 노력해서 좋아진 건지, 그걸 정확하게 판별하기가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 이해되시죠? 예. 예. 다음은 두 번째 수능 임률제다. 수능 임률제. 첫 번째가 집단 자극제였죠. 그 특수임금제. 집단 자극제가 있었고, 두 번째는 수능 임률제라는 것도 있다. 말 그대로 어떤 것에 임금이 수능에서 간다라는 거예요. 따라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수능 임률제는 생계비 수능 임률제라는 것도 있다. 생계비. 그럼 뭐예요? 생계비가 올라가면 임금도 어떻게 된다? 임금도 같이 그만큼 따라서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판매가격 수능 임률제라는 것도 있다. 판매가격. 말 들어보면 판매가격이 인상되면 임금도 그만큼 상승하는 거죠. 세 번째는 이익 수능임률제라는 것도 있다. 회사의 이익이 올라가는 것만큼 임금도 자동적으로 연동돼서 올라가는 거죠. 이런 것들이 수능임률제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익 분배제라는 것도 있다. 예, 말 그대로 이익을 분배하는 거죠. 그래서 이익 분배제는 기본적인 보상 이외에 각 영업기마다 결산이익의 일부를 종업원들에게 부가적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예, 그래서 이익을 말 그대로 분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효과는 기업 측과 종업원과의
협동 정신을 함양하고 강화하여 노동 관계를 개선시켜주고 작업 능률을 증진시켜준다. 당연하겠죠.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이익이 많아지면 나한테도 이익이 돌아온다는 생각을 갖게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열심히 일하겠죠. 작업 능률이 증진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익 배당 참여권 분배율을 근속 연수와 연계시켜서 그렇게 연관시켰을 경우에 종업원의 장기 근속을 유도할 수 있다. 예. 이익을 주는데 근속 연수에 따라서 차등을 둔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 오래 일하면 오래 일할수록 이익 분배를 더 많이 주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장기 근속하는 거죠. 예. 문제점은 작업 능률에 직접적인 자극이 부족할 수도 있다. 예. 그 다음에 기업 이익의 고저가 기업 측의 경영 능력에 좌우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집단에서 했던 것처럼 공장장이 잘했는지 그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이 잘했는지 잘 모르듯이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기업 측의 경영 능력이 좋아서 이익이 늘어난 건지 종업원들이 열심히 해서 늘어난 건지 그걸 잘 모를 수도 있다는 거죠. 기업이 결산 이익을 자의적으로 조정할 수도 있다. 예. 이익이 많이 난 것을 적게 났다고 조정하는 거죠. 종업원들에게 많이 안 주고 임원들에게 혹은 기업주에게 혹은 기업의 잉여금을 축적시킨다든가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성과 배분 제도라는 것도 있다. 말 그대로 생산성 향상이 증가하면 증가한 것만큼 그것을 종업원들에게 돌려주는 거죠. 그래서 성과 배분 방법은 첫 번째는 스캔런 플랜도 있고 러커 플랜이라는 것도 있다. 그래서 스캔런 플랜은 철강 조합에서 시작됐다는데 그건 다 중요한 거나 어쨌든 매사추세츠 공대의 그 스캔론이라는 교수가 제안했다는 것은 외국에서는 주로 사람 이름을 많이 따죠. 그래서 스캔론 플랜 특징만 보면 위원회 제도를 많이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생산위원회라든가 심사위원회, 그래서 종업원들의 경영 참가를 유도시키죠. 그래서 각종 위원회 제도 활용. 결국은 이게 이제 종업원의 참여를 유도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지급하는 것이 판매 가액 대비해서 지급해 준다는. 판매 가액. 증가분이죠. 증가분에 대해서 배분해 주고, 세 번째는 유보라는 제도가 있다. 그래서 이 판매 금액이 증가한 것을 다 지급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회사에 남겨둔다라는 거죠. 그래서 회사에 25% 남겨두고 나머지 75%를 종업원들한테 배분하는 거죠. 예, 이런 유보를 좀 시킨다라는 거. 그 다음에 러커 플랜은 주로 부가가치 증가분에 대해서 배분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특징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캔런 플랜과 러커 플랜을 물어보는 문제가 가끔씩 나와요. 성과 배분에 있어서. 그랬을 때 이런 네 가지니까 스캔런 플랜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럼 이제 요게 들어가면 정답이겠죠. 그 다음에 러커 플랜을 제대로 설명한 것은 그러면 나머지 스캔런 플랜을 얘기하고 하나만 러커 플랜에 대해서 얘기한다든가 지문을, 그런 식의 문제가 종종 있어 왔습니다. 자, 다음은 임금 격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234페이지 제4절 임금 격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금 격차. 여러분들 같은 대학을 나온 대학 동기가 임금이 한
5년 지나니까 뭐 차이가 발생하더라는 거죠. 같은 회사에 들어가도 발생할 수 있지만 다른 회사에 있을 때 더 많이 발생하겠죠. 그죠? 그 왜 발생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임금 격차는 첫 번째는 경쟁적인 요인도 있고 비경쟁적 요인도 있는데, 경쟁적인 요인은 첫 번째가 생산성 격차설이라는 거죠. 생산성 격차. 생산성이 높은 사람에게는 임금 많이 주는 거고 생산성 낮은 사람에게는 임금이 적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임금 격차가 발생하더라는 거죠. 공부와 생산성은 다른 거죠. 공부는 비슷하게 해서 같은 대학을 들어갔지만 실제적으로 사회에 나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생산성이라는 게 격차가 발생하더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임금의 보상 격차설. 아담 스미스라는 사람이 주장했던 거고요. 임금 보상 격차설은, 자, 임금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직업은 안전하고 깨끗한 복장에서 일하고, 그다음에 쾌적하고, 혹은 그다음에 힘이 많이 안 들고 이런 직업이 있고, B 직업은 굉장히 위험하고 그다음에 지저분하면서 쾌적하지 않은 거죠. 열악한 환경, 그다음에 힘도 써야 되고, 이러면 사람들이 똑같은 거라면 이쪽으로 가려고 하겠죠. 그러면 B 직업의 사업주 입장에서는 다들 여기 안 온다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임금이라도 많이 줘야 되겠죠. 그래야 사람들이 와서 일하려고 들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렇게 보상하는 게 임금 보상 격차라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여기가 훨씬 더 많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걸 하나하나 말씀드릴게요. 이제 개념 자체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고용의 안정성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자, 여러분들 고용 안정성 하면 뭐가 생각나나요? 공무원. 구급 공무원 있고, 예를 들어서 프리랜서 프로그래머가 있다. 그러면 자, 사회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사람은 참 고용이 안정돼 있으니까 임금 조금 적게 줘도 오랫동안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받는다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언제 일감이 생길지, 언제 놀아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임금이 비싸 일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훨씬 더 이 사람들의 단가로 보면, 시간당 단가라든가 이런 거로 보면 훨씬 비싸요. 물론 연봉으로 봤을 땐 큰 차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매달 1년 12달을 버는 거지만 이 사람들을 한 7, 8개월 벌고 놀 때가 더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 연봉으로는 비슷할 수 있지만 어쨌든 일하는 단가로 보면 이 사람들이 훨씬 높다라는 거죠. 이게 고용의 안정성으로 인해서 임금 격차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거에 대한 예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작업의 쾌적성 여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의 이제 예시는 교수와 의사 혹은 이런 사람들 대 벌목 작업 종사자라든가 조립 라인 종사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예시를 놨는데, 그 예시가 좀 정확히 여러분들이 와닿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다른 걸 들어볼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청소부라고 하는 환경미화원 계시죠? 환경미화원과 그냥 격리사무원이 있다. 남자든 여자든 요즘 다 하니까. 그랬을 때 어떤 부분이 급여가 훨씬 높은가요? 이 사람이 훨씬 높죠. 왜? 굉장히 작업이 쾌적하지가 않아. 열악하죠. 굉장히 지저분한 걸 만지고 그러야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환경미화원이 훨씬 더 높죠. 물론 이게
지자체에서 직접적으로 고용하시는 분도 있고 뭐 용역회사나 이런 데 속하는 분도 있지만 어쨌든 그 시간 대비해서는 임금 수준이 높은 겁니다, 사실은. 예. 뭐 예전에 뉴스에 그런 게 나왔었죠. 지자체에서 환경미화원 모집하는데 석박사 출신들도 와서 시험을 보더라. 뭐 이런 얘기 있었던 이제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뭐 취업이 안 되니까 여기라도 가는 건데 이게 어쨌든 지자체에서 뽑는다라면 공무원에 준하는 거죠. 그러면 급여 수준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육훈련 비용의 차이. 이 교육훈련 비용의 차이 갖고 이제 대학 교수 같은 것들이 나왔어야 되는데 다른 거 갖고 얘기하다 보니까 어쨌든 자, 의사와 간호사라는 게 있다. 그럼 똑같이 의료 직종에 근무하는데 왜 의사한테 인건비를 많이 주느냐 이거죠. 임금을. 왜? 의사는 보통 한 7년 정도의 교육훈련이 필요해요. 근데 간호사는 4년제 나와도 4년이고 2년제 나온 사람은 뭐 2년이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교육훈련비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거죠. 의사한테. 의예과 사람들이 간호학 대학 사람들보다 훨씬 더 교육비 자체도 비싸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임금 격차도 그만큼 임금도 보상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임금 격차가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책임의 정도. 자, 여러분들 혹시 도선사라고 들어보셨나요? 도선사. 들어보신 분도 있고 못 들어보신 분도 있는데 도선사는 말 그대로 대형 배의 주차 요원이에요. 예? 주차 요원이야. 근데 대형 배, 그러니까 굉장히 큰 유조선이라든가 혹은 굉장히 큰 화물선이라든가 혹은 뭐 등등등 뭐 크루즈선이라든가 이런 대형 배가 그 항구에 들어오면 그 항구 지리를 잘 모르는 거죠, 선장이. 그러다 보니까 도선사에게 맡겨요. 그럼 도선사가 알아서 정박을 시켜줍니다, 제대로. 예. 그게 굉장히 비싸요. 저 연봉이. 단일 연봉으로 보면 제일 비쌀 겁니다. 아마 1억 원이 넘어가는데 하여튼 보통. 자, 자동차 주차 요원도 주차 요원이고 도선사도 주차 요원인데 이 사람들이 훨씬 비싸다라는 거죠. 왜? 책임이 크니까. 배 한 번 잘못 주차시켰다. 배에 뭐 구멍 내면 배가 침몰했을 때 어떻게? 수천억, 수조 원이 날아간다라는 거죠. 근데 자동차는 수천억, 수조 원이 날아가지는 않잖아요. 아무리 비싼 차라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책임이 다르다는 거죠. 책임이. 예? 그래서 어쨌든 책임이 크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임금을 보상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게 책임의 정도고요. 그 다음에 성공이나 실패 가능성 여부 때문에 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펀드 매니저라는 게 있고 금융기관에 가면 그 다음에 창구 직원이 있죠. 그랬을 때 어떤 사람에게 연봉을 많이 지급할까요? 예, 펀드 매니저에게 훨씬 더 많이 줍니다. 왜? 이 사람이 다루는 것은 수백억, 수천억, 뭐 수십조를 수십조? 예, 수십조를 다루기도 하겠죠. 외국에서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투자했느냐에 따라서 그 돈의 가치가, 그러니까 올라가느냐, 이익을 남기느냐, 크게 남기느냐, 적게 남기는 거예요. 근데 창구에 있는 분들은 사실 성공이나 실패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냥 고객이 와서 달래면 달래는 대로 주고 예금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이나 실패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적어도 되지만 펀드 매니저는 성공이나 실패하는 거에 따라서 굉장히 그 회사에 치명타를 입힐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임금으로 많이 보상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그래서 임금 보상 격차는 5가지 원인에 의해서 발생한다. 예, 요거 시험 문제로 아주 많이, 이거 자체가 경쟁적 요인, 이거 자체도 많이 나오지만 그 중에서 이제 보상 격차, 이것도 아주 많이 나왔던 시험 문제입니다. 자,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나오는 얘기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크게 신경 안 써도 되는 부분. 균등한 임금 격차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만큼 사람이 힘들기 때문에 그만큼의 임금으로 보상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만큼 쉽기 때문에 그만큼 적게 받아도 된다라는 거죠. 이게 균등한 임금 격차예요. 그 다음에 해돈이 임금이라는 이론은 요거 다 끝난 다음에 해볼게요. 나왔으니까 해보면, 사실 해돈이 임금 이론은 이건 또 해도닉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딴 건 아니고요. 로젠이라는 교수가 얘기했던 건데, 시카고대. 자, 이 사람이 얘기했던 거는 불유쾌하고 혹은 위험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거에 있어서는 그거에 상응하는 시장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해야 된다라는 거죠. 어찌 보면 보상격차 중에서도 이 작업의 쾌적성 부분을 좀 강조했다 이렇게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보면 해돈익 임금이란 고통스럽고 불유쾌한 일자리에 있어서 노동자의 고통과 불유쾌함에 대한 보상 요구를 반영한 임금 수준을 뜻하는 것이며 라는 얘기 있죠. 다른 한편으로는 편하고 쾌적한 일자리에 대해서는 노동자가 누리는 편함과 쾌적함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려는 의중을 반영한 임금 수준을 뜻한다. 그래서 편한 거에 대해서는 조금, 그죠? 불편하거나 고통스러운 거는 임금을 많이 주는, 그렇게 보상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는 게 해돈익 임금 이론인 거죠. 여기서는 이 임금 이론에 대한 개념도 중요하지만 개념이 중요한 것보다는 두 번째, 가정이 더 중요합니다. 가정이 시험이 많이 나요. 해돈익 임금을 가정하는 것은 첫 번째, 직장의 산재 위험도를 제외한 다른 특성은 동일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산재 위험만 다르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위험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임금 많이, 좀 덜 위험한 일하는 사람에게는 더 적게, 이렇게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노동자는 효용을 극대화하며 노동자 간에는 산업안전에 관한인데 고난으로 잘못되어 있네요. 자, 관한입니다. 관한 선호의 차이가 존재한다. 그래서 산업 안전에 관한 선호 차이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위험해도 되니까 위험한 거 알지만 그래도 나는 돈 많이 주면 갈 거야, 이런 거죠. 나는 위험한 거 싫으니까 난 적게 주더라도 위험한데 안 갈래. 이렇게 선호의 차이가 존재해야 임금 격차도 발생하는 거죠. 위험하든 말든 상관없다 사람들이. 그러면 임금 격차가 발생할 일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업은 좋은 노동 조건을 위해서 산업 안전에 투자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투자를 해서 위험했던 것이 위험하지 않게 되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임금을 많이 지급 안 해도 되는 거죠. 네 번째는 노동자는 정확한 직업 정보를 갖고 있으며 직업 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자유롭게 노동 이동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야 위험한 곳에 있던 사람이 안 위험한 비위험으로 옮겨간다든가, 혹은 위험하지 않았던 데서 있던 사람이 위험해도 되니까 나 돈 많이 주면 그쪽으로 갈래. 이렇게 해야 임금 격차가 발생하는 거죠. 그 보상하는 임금이니까. 그죠? 그러한 기본 가정이 있다라는 거죠. 이것도 시험 문제로 좀 자주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 경쟁적 요인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경쟁적 요인 세 번째는 시장의 단기적 불균형이라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시장에서 굉장히 필요한데 그때 사람들이 별로 없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몸값이 굉장히 급등하겠죠. 최근 몇 년 들어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스마트폰이 굉장히 보급이 활성화되면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프로그램들, 게임이 됐든 여러 가지 어플들이라고 그러죠. 앱이나 어플. 그런 것들을 만드는 프로그래머가 한참 많이 필요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런 모바일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그 사람들의 몸값은 굉장히 급등을 했겠죠. 이런 것들이 시장의 단기적 불균형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인적 자본량의 차이. 교육을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거기에 따라서 교육비가 많이 들어갔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임금도 많이 주는. 그럼 교육을 적게 받은 사람은 그만큼 적어져. 그래서 임금 격차가 발생한다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업주의 효율임금 정책. 효율임금 정책이라는 것은 시장 임금보다 훨씬 더 많은 고임금 지급하는 거예요. 시장 임금보다 훨씬 높은 고임금을 지급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고임금을 받고자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 거 하죠. 그죠? 그러면 입사 경쟁이 치열해지는 거죠. 그러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지원한 상태에서 뽑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 좋은 사람 뽑겠죠. 그러면 양질의 인력을 채용하는 거죠. 그럼 양질의 인력을 질 높은 사람들이 왔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생산성이 높아지겠죠.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결국은 기업 이윤이 증대한다라는 거죠. 네. 그럼 기업 이윤이 증대하면 다시 고임금을 줄 수 있는 지불 능력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선순환을 가져가기 위해서 고임금을 지급하는 거예요. 기업의 입장에. 그래서 주로 우리나라는 대기업이나 혹은 잘 나가는 기업에서 굉장히 고임금을 지급하는 게 그런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양질의 인력을 뽑으면 그만큼 생산성을 그래서 임금 많이 주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생산성을 높여주기 때문에 임금 많이 준다라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에서는 처음에 저렇게 고임금 주기가 어려우니까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정책인 거죠. 자, 이러한 경쟁적인 요인들이 있다면 비경쟁적인 요인도 있다라는 거죠. 지금까지는 남과 경쟁해서 임금의 격차가 발생했다면, 자, 지금은 이제 비경쟁적인 요인. 경쟁하지 않아도 임금 격차가 발생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첫 번째는 차별화 및 분단 노동 시장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혹은 차별화. 분단 노동 시장. 내가 어쩔 수 없이 2차 노동 시장에 들어갔다. 그러면 1차 노동 시장과 경쟁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임금 격차가 발생하는 거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차별화 마찬가지입니다. 차별화라는 것은, 자, 우리 교재에 나오는 것처럼 차별화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노동 시장에서 차별화가 발생한다면 고용주가 편견에 의해서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성과 소수자 집단에게 편견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서 고용주가 여성은 생산성이 떨어질 거야. 효율성이 떨어질 거야 해서 여성에 대해서 임금을 적게 주는 거죠. 그러면 내가 경쟁하지 않았어, 남자하고는. 그래도 임금이 격차가 발생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고용주의 불완전한 정보. 말 그대로 또 어떤 정보를, 불완전한 정보를 갖고 있는, 잘못된 정보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성의 평균 생산성이 남성의 평균 생산성보다 낮다. 이래서 적게 줘도 된다. 뭐 이런. 근데 실제적으로 조사해 보면 남성과 여성의 생산성 차이를 보면 별로 큰 차이가 없다 그래요. 그 다음에 피고용자의 편견. 이거는 고용자가 아니라 고용주가 아닌 피고용자. 그러니까 근로자들끼리 편견이라는 거죠. 이건 이제 미국의 예를 들었던 거고, 우리 같으면 이제 이런 거죠. 뭐 호남 지역에 있는 공장이다. 그러면 근로자들이 영남 지역에서 온 사람을 왕따시키고 쟤는 일 잘 못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처리함으로써 그 영남에서 오신 분이 뭐 생산성이 떨어지게 만든다든가 이런 거죠.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영남에 있는 공장인데 호남에서 오신 분들을 왕따를 시킨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생산성이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소비자 편견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 여러분들 그 스마트폰 초창기에 S전자에서 나온 것과 L전자에서 나온 것 중에서 여기 있게 한 80%의 시장 점유율을 가졌었죠. 어쨌든 그 소비자 편견에 의해서 이 기업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근로자의 임금이 높아지겠죠. 예, 잘 팔리니까. 그 다음에 고용주에 의한 편견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별 행위에 따른 임금 격차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별 임금 격차가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고요. 그 다음에 뭐 여성 남성 간의 소득 격차가 발생하는 그러한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성별에 의해서 차별이 발생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그 노동 시장이나 혹은 차별화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는 요인들이 있다. 이 정도 아시고요. 두 번째는 여성과 노동조합의 효과입니다. 노조가 있는 기업과 비노조 기업 어떤 데가 임금이 높겠어요? 그렇죠. 노조가 있는 기업의 임금 수준이 높다라는 거죠. 나는 이 회사에 있는 거야. 근데 이 회사 사람하고 경쟁을 하지 않아. 근데 내가 노조가 있는 회사에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임금을 많이 갖는다라는 거죠. 예, 그런 뜻인 거고요. 세 번째는 독점 기업의 이윤 제외다. 예, 독점 기업 같으면 그냥 경쟁하는 기업보다 훨씬 더 이득을 많이 남기겠죠. 그러니까 나는 독점 기업에 속해 있을 뿐이야. 다른 기업하고 나는 경쟁하고 싶지가 않았어. 근데 독점 기업에 속해 있음으로써 내 임금은 높은 거죠. 격차가 발생하는 거죠. 예, 그래서 비경쟁 요인이고요. 그 다음에 비효율적인 연금급제도. 예, 내가 남과 경쟁하지 않았어요. 근데도 임금이 차이가 있어. 내가 먼저 들어와서. 예, 그런 거죠. 예. 그 다음에 뭐 효율임금 정책도 이쪽에서도 볼 수도 있고 이쪽에서도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은 그냥 경쟁적인 요인에서 발생한다. 이 정도 처음에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은 비경쟁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효율임금 정책이 발생할 수 있어요. 내가 그 고임금을 주는 기업에 남들과 경쟁해서 들어가서 고임금을 받는 거다. 그럼 경쟁적 요인이 되지만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라면 다른 기업과 나는 경쟁하지 않지만 우리 기업 자체가 잘 나가기 때문에 임금이 많이 받는 거다. 그러면 비경쟁적인 요인에 속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어쨌든 임금 격차의 실태와 특징은 우리나라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들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기업의 임금 격차의 특징은 뭐냐면 기업 규모별 차이가 좀 제일 크죠. 그래서 대기업은 많이, 중소기업은 임금이 적게, 뭐 이런 식인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러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혼잡 효과, 세도 효과라는 건 뭐냐면 요거 하나만 하고 끝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요 임금 격차, 경쟁적 요인, 비경쟁적 요인 중요합니다. 네, 좀 지워버렸는데, 자, 중요하니까 꼭 기억하시고요. 세도 효과는 뭐냐면, 자, 이 임금이 저임금인 시장이 있어요. 고임금인 시장이 있어. 근데 여기를 못 간 거야. 근데 저임금인 시장에서 너도 나도 이제 여기 가서라도 이 사람들이 뭐 스펙이 조금 좀 낮거나 혹은 기술이 없거나 혹은 뭐 능력이 부족하거나 이런 분들이겠죠. 이런 분들이 여기에 가서 일을 하고 이제 저임금을 받는데 여성의 입장에서 특히 이제 경력 단절 여성이나 이런 분들이 심하겠죠. 여기 가니까 여기서 진입하기가 어렵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조차도 여기로 가버리는. 그러면 여기에 쇄도하는 거죠. 이 사람들조차. 그래서 여성의 임금이 낮아질 수 있는 밖에 없는 거는 이런 데를 가다 보니까 오히려 점점 임금이 점점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하더라. 그래서 그것을 쇄도 효과 혹은 혼잡 효과라 그래서 성별 임금 격차를 설명하는 이론이라는 거죠. 여성이 임금이 낮을 수밖에 없는 게 그러한 효과 때문에도 있다라는 거죠. 서로가 가서 자기들끼리도 서로 경쟁을 해서 임금을 더 낮춘다라는 거죠. 그런 뜻인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시간에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